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2026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년 연속 강세장이었습니다. 4년 연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내년 일단 1분기 정도까지는 현재 강보합선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1분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교체가 2분기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플랜 전망이 2분기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부분 이 둘 간의 갭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상이해질 거고 현재 시점 대비해서도 과한 전망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2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오히려 조정 장세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3년 거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다 보니까 지금의 장세가 그냥 당연히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 S&P의 평균 속도는 원래 이제 10% 초반대 정도였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2.5% 정도로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분명히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연평균 기준으로 지금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평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자체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보다는 많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게 뭐 폭락장까지 전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 자체가 AI 칩셋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 회복 부분과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형성 부분이 굉장히 빠른 형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가져가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인덱스 자체의 평균 속도도 이전보다는 빨라지는 게 정상적이다. 다만 조정 정도는 중간 정도 가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이 S&P 500 목표치 그 전망을 보니까 아래로 내려잡은 증권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조금씩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S&P 500 지수가 3년 이상 20% 수익률이 나온 게 닷컴 버블 직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 이 정도의 상승폭은 좀 어렵겠죠?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하반기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2분기나 3분기 초 정도에 조정받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저점 기준으로는 이제 20% 정도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 평균 성과 기준으로는 10% 정도를 보이는 게 평균적인 전망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IB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는 베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균 내 보면은 평균값은 지금 7,700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밸류에이션 가치는 그 정도 레인지가 남아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인덱스 자체가 지속적인 뭐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이 이전 닷컴 버블 때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핵심적인 차이를 2차 산업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느냐로 보고 있어요. 요 관점이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는 생각보다 3차 산업의 집중적인 발전이 정말 3차 산업에 한정된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허수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IT로 뭔가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을 했다가도 특정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허수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마치 이제 폭탄 돌리기처럼 본인들만의 매출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이제 4차 산업 구간으로 왔을 때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군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설계 부분이나 칩셋에 대한 판매 사실상 이거는 이제 2차 산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의 매출에 기반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덱스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단순히 뭔가 가상세계만을 타겟팅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공정활동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판매를 해서 실물 간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전에 닷컴 버블 때와는 차이가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1, 2년 정도 만에 불 붙었다가 꺼지듯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이 아니라 초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올해 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던 탑10 종목들, ETF 함께 좀 살펴보면서 내년에도 괜찮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1위부터 볼게요. 1위 정말 압도적인 인기 우량주입니다. 테슬라인데 테슬라 한국인들이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이게 내년에도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건가요? 네. 테슬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내년 토픽으로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테슬라가 언급됐으니까 이렇게 언급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AI의 성장 국면이 있어요. AI 성장 국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어쨌든 실질적인 칩셋에 대한 부분이고요. AI를 세팅하기 위한 그 전 단계는 결국엔 클라우드인 것이고 클라우드들이 발주를 주는 첫 단계의 제품 라인업은 어쨌든 칩셋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칩셋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되고 부동산 관련 건설 부문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칩셋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밑바닥을 이미 기초 공사처럼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기업들이 해당 기업군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나 특정 칩셋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 성장세는 이제 시장 성장에 맞춰가지고 CAGR에 맞춰서 성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점유율 부분은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점유율 부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칩셋들이나 혹은 이제 엣지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면서 그 위에다가 빌드업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AI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야 실질적인 프로덕트가 가능한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자율주행은 완전하게 구현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들을 대체하기가 가장 좋은 라운드가 된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유류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는 많은 분들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가들이 높고 그다음에 유류비에 대해서 인하 조치를 한 것 그걸 감소시킨 만큼 그만큼 이제 단가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경제적 효용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고율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기준으로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인프라로 택시나 대중교통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단에서 추가적인 발주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전에 전기차로 넘어가던 라운드 국면과는 다른 국면이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위험한 거잖아요, 대표님. 그죠? 사실 이게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 구간에서 회복을 보이는 시점일 때는 저희가 굳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현재 기준으로도 100을 넘는 PER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팔란티어 다음으로의 굉장히 하이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태워서 갈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홀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 부분은 굉장히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2배 정도까지야 뭐 기업이 정말 50% 폭락하지만 않으면은 원금이 100% 사라지는 일은 잘 생기지 않겠지만 요즘 막 3배에다가 막 5배짜리까지도 태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특정 뭐 한 분기 내에도 20% 정도씩 떨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상승률 자체가 그만큼 커졌고 그다음에 투기적 포지션들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 포지션인 분들이 청산을 진행할 경우 그냥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흔들릴 수 있는 레버리지는 태우지 않는 건 분명히 맞다. 그건 굉장히 원본 자산을 다 날릴 수 있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건 좀 인지하시고선 그 레인지만큼의 레버리지를 태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위는 테슬라지만 2위는 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 좀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반도체 섹터 투자를 할 때 그냥 총 마진율 기준으로 상위 5위 기업 쭉 나열해놓고 그걸 투자하면 된다. 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또 봤을 때 엔비디아 올해 2위지만 내년은 또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마진율 기준으로는 사실 엔비디아를 넘은 기업도 없고 앞으로도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명품과 일반 의류 브랜드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하이엔드 칩셋으로 포지셔닝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의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TPU 같은 것들이 몇 가지 들어오긴 했지만 그걸 실드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M&A를 진행하면서 같이 마찬가지로 AI 전용 칩셋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더라도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하이엔드 밸류에이션을 가진 하이엔드 테크니컬을 가진 그런 칩셋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라고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익률로 봤을 때 특히 마진에 대한 폭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들이 판매하는 총량 기준으로 점유율이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죠. 네. 점유율 자체는 그때는 이제 중국 칩셋 같은 저가 칩셋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은 이들한테 소폭 먹힐 수는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들이 판매하는 칩셋이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케이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체적인 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은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반박을 드리면은 이익이 높은 것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총 대비 총 매출량이 작아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어느 기업이나 이건 마찬가지고요. 매출을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많이 커진 비등한 상태이고 그리고 점유율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저조해지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총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를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내고 뭐 그 다음에 1,100억을 내고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더라도 우리의 자산이 나중에 10조가 됐을 때 1,000억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매출의 폭이 나중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폭도 제한되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폭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곧 그것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애플과 팔란티어 보관 금액이 좀 엇갈렸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올 한해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관 금액이 187% 늘었다라고 하고요. 애플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지금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명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지금 사실 코인 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실 정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투기적 포지션들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비중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증가를 해서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그거를 가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건 분명히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분명히 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분명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프리장부터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폭락장으로 전환됐을 경우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레버리지 5까지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레버리지 쉐어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레버리지 ETF들이 결국에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들한테서 가장 큰 청산을 발생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을 한 해 동안에 높게 가져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군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고가에서 홀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짜리에 대해서까지 제가 트레이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굳이 체크는 걸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레버리지 ETF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네. 이제 탑5 중에서도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PER이 지금 400을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고가일 때는 네. 700 정도까지 찍었었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서학개미가 또 사랑하는 ETF 가장 정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VO 그리고 QQQ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야수의 심장으로 이 TQQQ까지 갑니다. 세배 네. 레버리지. 네. 나스닥 지수를 세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상품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TQQQ를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이 기관이다 보니까 고객 클라이언트들 어카운트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사실 이
트레이딩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시장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파악이 되어 있는 케이스와 파악되지 않은 케이스에 따라서 수익률이 너무 천차만별로 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마켓 매크로에 대한 이슈들을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어쨌든 이제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차라리 정배수로 가실 경우에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시던 내가 어떤 매크로적인 것들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사실 상관이 없죠. 그냥 정말 저축하듯이 적립하듯이 투입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네, 레버리지를 태우실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정말 이제 폭락장들 발생할 경우에만 투입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는 봅니다. 네, 올해 서학개미의 보유 종목 탑10 쭉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럼 또 프리마켓 특징주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과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인텔,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 보통주 매각을 완료했다. 이게 이미 9월 달에 좀 체결이 됐던 내용인데 요거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은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증으로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해줬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엔비디아한테 사실상 이제 적대적인 어떤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본인들한테 수주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유증을 통해서 50억 달러 정도 본인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시켰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주들 희석이 발생했던 부분은 분명히 맞죠.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했던 부분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23.67달러 정도에서 이제 실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분명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자체가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특히 뭐 엔비디아가 이걸 매도해가지고 뭔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고 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 혹은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가에 어쨌든 체결이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본인들의 기관 포지션들은 다 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인텔의 홀딩 가치는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가 분명히 맞고요. 이전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2분기나 이럴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는 평가 가치를 좀 낮게 보시는 게 맞고, 다만 매출적인 관점으로만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엔비디아한테서 최근에 이제 뭐 18A 공정 라인에 대한 테스트 부분을 철회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주를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지분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발주 물량을 회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텔이 실질적으로 TSMC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인텔은 실질적으로 이제 18A 라인업 볼 때 그 이전 라인에서 제대로 성공 사례가 없었고 5나노 공정 정도가 그나마 가장 성공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의 2나노 공정을 이길 만큼의 수율이나 성과를 보이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8A 칩도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율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먹는 비만약 임상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주가가 좀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중국에서 비만 치료제 가격을 좀 인하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하락은 또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세미글루타이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미글루타이드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GLP-1에 대한 수용체 효율 증가에 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사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장에서 사실상 이제 GLP-1에 대한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건데, 그 수용체에 대한 효능성을 살려주는 그 핵심 물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중국이랑 독일 등 이제 한 3개국 정도에서 먼저 풀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풀리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제네릭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형태의 물질 생산들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뭐 경구형이 됐든 주사 치료제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서 다 공격적으로 제품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일리나 둘 다 이 시장에서 본인들의 매출을 반납해야 될 수 있다라는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해당 주가만큼 앞으로의 성장세는 분명히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만약 출시는 하지만 어쨌든 일라일리도 따라오긴 할 거고, 오늘 또 중국에 관한 이슈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국들에서도 사실 가장 눈독 들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핵심적으로는 중국 기업들한테는 더 호재가 될 것이고 지금 해당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노보노디스크는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